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악인론입니다. 닥치고 성공해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삶. 저자 손수현. 출판사 다산북스.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영향과 영감을 준 사람. 라이프해커 자청. 하루 14알 정신과 약을 먹으며 자본주의에서 상위 0.1%가 된 악인의 쿠데타. 성장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당신에게. 나는 정신병자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지금 정신병자의 책을 읽고 있다. 어느 날 나는 영화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 숨을 헐떡이다가 극장을 뛰쳐나왔다. 공황장애였냐고? 아니, 나는 조커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다. 영화 속에서 그의 담당 정신과 의사는 조커에게 이런 대사를 한다. 조커, 벌써 정신과 약이 7알이에요. 더 이상은 위험해요. 나는 이 장면을 보자마자 영화관에 뛰쳐나왔다. 정신질환자의 대표 캐릭터인 조커도 7알인데 나는 이미 이때 12알의 정신과 약을 매일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숨을 헐떡이며 지하 주차장에 있던 나의 차로 돌아왔다. 그러곤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패닉에 빠졌던 감정도 잠시. 나는 다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 얼마나 환상적인 인생인가. 나는 비록 향정신성 우울증 약 12알을 먹고 있지만 내 현실은 너무나 완벽하다. 나는 또래 남자들보다 10배는 더 벌고 있고 나와 미팅을 잡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수십 명이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다. 나는 실성한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었다. 창밖에서 누군가 나를 본다면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뭐 어떤가. 나는 이미 완벽한 삶을 살고 있고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이 책은 일반적인 자기계발서와는 다르다. 이 책에서 나는 인생을 갉아먹는 존재가 있다면 비록 그것이 부모일지라도 숙청하라고 서슴없이 말할 것이다. 가스라이팅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당신이 먼저 가스라이팅을 하라고 말할 것이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가족이거나 친구일지라도 반드시 응징하라고 말할 것이다. 아마 선한 영향력 운운하며 누구나 상식적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어왔던 독자라면 내 이야기가 무척 불쾌하게 들릴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이것이다. 인생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 성공할 수밖에 없게끔 태어난 사람들이 떠드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것이다.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왜 성공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 어쩌면 그들은 단순히 부유한 가정에서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채 태어난 것이 성공한 이유의 전부인 것은 아닐까? 자신이 어떤 공식에 의해 꿈을 이뤘다고 말하지만 그저 선천적으로 높은 지능 덕분에 남들보다 우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감사일기를 적고 긍정 학원을 외우고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며 성공을 꿈꿨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제발 끔찍한 자기 위로를 중단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자신을 불태울 각오로 노력하지 않는 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다고 해서 인생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이 책을 읽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단 1원의 돈도, 단 1초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 당신의 악인론이라는 책도 쓸모가 없는 것 아닌가요? 물론 내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평은 잠시 뒤로 밀어두고 속는 셈 치고 이 책을 조금만 더 읽어주기 바란다. 그래봤자 지금까지 당신이 헛되이 보낸 시간에 비하면 3발의 피에 불과할 테니까. 욕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 당장 악인이 되어라. 그리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승자가 되어 자유를 얻어라. 내가 얘보단 잘 살겠지의 주인공이 대표가 됐다니 이상할 수밖에. 10년 전에 나는 학사 경고를 3번이나 받아 대학교에서 제적되었다. 10년 전에 나는 하나, 둘, 사회로 진출하는 친구들을 그저 바라만 보며 축하만 건네던 존재가 없는 사람이었다. 10년 전에 나는 점차 소원해지는 친구들에게 매달리듯 연락하며 애써 만든 술자리로 내일을 잊으며 지내던 루저였다. 10년 전에 나는 부모님과의 지옥 같은 전쟁 끝에 결국 아버지에게 지독한 강경화를 선사한 불효자였다. 10년 전에 나는 한겨울에 가스비를 낼 돈이 없어 수면 양말을 4겹이나 신은 채 덜덜 떨며 잠들었던 빈털털이었다. 10년 전에 나는 고통 없이 단숨에 죽는 버튼이 있다면 그 위에서 탭댄스를 추고 싶다고 날마다 생각하는 정신병자였다. 10년 전에 나는 열등감에서 기어난 지독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조울증 진단을 받아 하루 체험판 13에서 12알이 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섭취하는 약물 의존증 환자였다. 그렇게 내 인생은 정신병자라는 기분 나쁜 타이틀과 함께 끝이 보이지 않는 계곡 아래로 폭락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0년 전 열패감에 찌들어 있던 내가 상상한 나의 모습과 오늘 내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오늘의 나는 아침에 스마트폰을 켜면 내가 쓴 29만원짜리 전자책이 지난 밤 동안 16건 판매되었다는 문자를 확인하며 눈을 뜬다. 오늘의 나는 법인 기업의 대표로서 똑똑하고 매력적인 직원들에게 밝은 인사를 받으며 일과를 시작한다. 오늘의 나는 일주일에 하루만 출근하면서도 통장에 매달 3,500만 원의 돈이 자는 동안에도 입금된다. 오늘의 나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여행을 다니며 공항에선 프리미엄 전용 라운지에서 책을 쓴다. 오늘의 나는 그 어떤 작은 인연조차 없었던 동창들에게 사업과 성공을 주제로 유로 교육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연락을 하루 걸러 받는다. 오늘의 나는 아버지에게 중형 벤츠를 선물하며 과거 내가 저질렀던 불효 때문에 발병한 아버지의 간경화를 단숨에 치료했다. 오늘의 나는 문득 차가 없어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 별다른 고민 없이 포르쉐를 계약했다. 대표님, 직원들 다 모였습니다. 도산대로 한 복판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의 자동문이 열렸다. 처음 보는 직원이 나를 강연장으로 안내했다. 아마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온 것 같다. 내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직원 4명에 불과했던 회사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나는 이제 모든 직원의 얼굴을 외우지 못하게 되었다. 29만원짜리 초고가 PDF 전자책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사내에서의 내 입지는 크게 달라졌다. 그 결과 가장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을 주제로 직원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고 지금 내 앞에는 며칠 전에 입사한 인턴까지 다 합쳐 70여 명의 직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노트북을 켠 채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주마등을 경험한다고 한다. 단상 위로 올라가는 고작 몇 발자국 동안 나는 지난 10년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야 당당히 마주볼 수 있게 된 나의 오랜 절친들은 내게 종종 인생이 묘하게 잘 풀렸다고 이야기한다. 맞는 말이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내게 벌어졌을까?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궁금증이 있었다. 왜 어떤 사람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데 그럭저럭 평범한 삶을 살다 죽고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노력을 하지만 그 누구보다 특별한 삶을 누리며 상위 1%의 삶을 살게 되는 걸까? 나는 지금까지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상담해왔다. 그들 중에는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은 물론이고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백수 등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다채로운 삶의 양상은 딱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하나, 악인의 삶을 사는 그룹. 둘, 악인이 아닌 삶을 사는 그룹. 나는 상담자로서 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보며 무엇이 악인가, 악인이 아닌 삶을 가르는지 그 차이점을 보다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과 깨달은 것들에 더해 인생을 주인으로 사는 법에 대해 악인론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다. 책을 좀 읽어본 독자라면 벌써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참 재수없는 책의 도입부라고 생각했는가?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나는 당신이 나의 이런 꼴도 보기 싫은 뻔뻔한 자랑을 통해 자극을 받기를 바란다. 이 책을 읽을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솔직한 악인이 되기를 바란다. 입으로는 인생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고 외치면서도 눈으로는 지나가는 외제차를 흘깃거리며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인생 따윈 이제 집어치워라. 돈을 원한다. 인기를 원한다. 권력을 원한다. 이렇게 솔직해지기를 바란다. 착한 사랑 코스프레 따윈 집어던지고 자신의 뻔뻔스러운 욕망을 인정하는 것이 악인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에서 여러분에게 악인처럼 살라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다. 아마 조금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 책에서의 정의하는 악인이란 다음과 같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나는 내 인생을 살 테니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그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 결국 닥치고 성공을 이루어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뭔가 쿨한데? 역시 빌런이 최고지. 한 번뿐인 인생 내 멋대로 살아봐라 이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분위기를 깨서 미안하지만 악인은 이런 단순한 결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리 경고하겠다. 악인의 삶을 택한 당신은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먹게 될 것이며 당신의 이름은 늘 타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도전을 하다 실패라도 하면 사람들은 그 실패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며 자유할 것이다.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해. 저 관종 결국 망할 줄 알았다. 물론 당신이 크고 작은 성공을 하더라도 좋은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쟤는 진짜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뿐이야. 당신의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유발해 인간관계는 좁아질 것이며 이따금 내가 정말로 그렇게 모난 사람인가? 하는 의심에 사로잡히기도 할 것이다. 인간 본성상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죄책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단점은 딱 거기까지다. 악인의 삶은 당신에게 중장기적으로 극한 쾌락이 반복되는 다음과 같은 삶을 선물할 것이다. 이 사람에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느끼며 당신을 존경해줄 당신만의 추종자들이 생길 삶. 당신에게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조차 당신의 성공 경험을 염탐하며 입 다물게 만들 삶. 당신에게 상처를 주며 떠나간 사람들이 결국은 다시 당신을 찾게 될 삶. 소수에겐 재수없는 인간으로, 다수에겐 파격적인 인간으로 기억될 삶. 나는 이 책에서 악인의 삶의 태도와 악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특히 방법에 관한 파트에는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시간 제한도 함께 제시할 것이다. 이 실천 목록은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 일주일 안에 실천해야 할 것, 3개월 안에 실천해야 할 것, 6개월 이상의 준비 끝에 실천해야 할 것 등으로 분류했다. 단언컨대 아무리 좋은 방법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쓰레기가 될 뿐이다. 시간 제한이 있어야 행동하게 된다. 이 점을 잊지 말고 페이지를 넘기기 바란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책을 읽고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악인으로서 세상의 비평과 비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그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다. 악인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정의로운 삶, 윤리적인 삶,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은 불쏘시개만도 못할 책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당신이 한 번이라도 이 책을 집어들고 내가 솔직하게 고백한 내 지난 과거를 편견 없이 대면해준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책이 당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던 좁은 세계를 끝장내고 그 안에 새로운 싹을 돋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파트 1. 아겐논.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은 당신에게. 1장. 감사 얘기가 내게 남긴 건 노력하지 않아도 될 이유뿐이었다. 2011년 나는 근 1년 동안 5번이나 졸업식에가 친구들을 축하해줬다. 그중 마지막 축하 파티가 있던 날이었다. 당시 나는 취업 같은 건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나의 평균 학점은 0점대였기 때문이다. 언젠가 졸업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졸업이란 걸 할 수는 있을까를 걱정할 정도였다. 그런 고민마저도 귀찮아서 종종 잊어버리고 살았다. 위태로운 삶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친구들의 졸업식만큼은 꼬박꼬박 달려가 사진을 찍고 술을 마시며 진심을 다해 축하해줬다. 그때 나와 어울렸던 대다수의 친구들이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았기 때문에 나는 늘 졸업식에서 축하를 해주는 입장이었고 모두가 그런 상황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다만 이번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늘 나와 술을 마시며 우린 인생 어떻게 하냐라며 한탄하던 마치 경쟁하듯 수업을 빠지며 대책 없이 살던 친구 녀석마저 졸업을 해버린 것이다.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둘에겐 졸업이란 건 아주 먼 미래의 일, 어쩌면 영영 다가오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다. 그러던 그 친구마저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학점을 관리해 졸업이라는 결승선을 통과해버렸다. 소식을 듣자 거듭된 학사 경고로 완전히 꼬여버린 나의 학점과 인생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단순했던 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든 졸업을 할 것이라 낙관하며 그저 곧 벌어질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대한 기대감에 들떴다. 작은 꽃다발을 들고 친구를 기다렸다. 친구와 친구 부모님이 함께 왔다. 친구에게 학사모를 쓴 모습이 썩 잘 어울려 보인다 라고 하며 나 놔두고 졸업하니 좋냐? 라고 농담을 던진 뒤 사진을 찍어줬다. 곧이어 친구들이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어느새 번듯하게 졸업해서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친구들이 그저 자랑스러웠다. 한 친구가 사진을 찍자고 했다. 나는 맨 뒤에 섰다. 사진을 잘 나오고 싶어서 발 뒤꿈치를 한껏 들어 올리고 방긋 웃어 보였다. 찰칵. 우리는 학교 근처 단골 식당으로 이동했다. 나는 술이 너무 좋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술자리가 좋았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순간만큼은 모든 고민이 다 잊히는 기분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벌써 몇 년 전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기억나냐? 횟집에서 생일 파티 하다가 갑자기 누가 술 잘 마시는지 이야기가 나와서 내기했잖아. 나는 신이 나서 말했다. 친구들이 전부였던 그 시절엔 추억팔이만 해도 밤을 새울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점차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친구들은 미래를 고민했다. 일찌감치 취업한 친구들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한탄하거나 그것을 두고 왈가왈부했다. 인사팀에 배치되었는데 적성에 잘 맞지 않아서 고민이라느니, 회사 상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안 든다느니, 나와는 사뭇 다른 세 개의 이야기들이었다. 어떤 적금을 들고 있는지, 펀드는 뭐가 괜찮은지 같은 주제도 나왔다. 나는 점점 소외되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태연하게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수차례의 학사 경고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대학생이라는 신분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내겐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들이었다. 수연아, 너는 목표가 뭐야? 라는 질문이 나올까봐 두려워졌다. 술잔을 연거푸 비우면서 기분이 들뜨기를 기원했다. 술값은 취업한 친구들이 나눠 계산했다. 참 착하고 멋진 친구들이었다. 새벽 3시가 넘어 비틀비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피어올랐다. 무슨 감정인지 알 수가 없었다. 카톡
단톡방에 오늘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연달아 올라왔다. 기분 탓인지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에서 나 혼자만 흑백으로 존재하는 듯 했다. 다음 날 나는 여느 때처럼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 무렵 나는 당시 한창 유행하던 감사일기라는 것을 쓰고 있었다. 처음 그 존재를 알았을 때는 속으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에게 느끼는 질투를 우정이라는 이름의 감사로, 고삐 풀린 채 살아가는 내 삶을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며 살자는 이름의 감사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하루를 나쁜 일 없이 소소하게 행복했던 하루라는 이름의 감사로 치부하며 연명했다. 매일 감사할 일들을 찾아내고 기록하는 과정은 즐겁고 행복했다. 아주 가끔 들려오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의 울림이 잦아드는 듯 했다. 면죄부를 받은 기분이었다. 그때 나는 인생 최고의 도구를 얻었다고 기뻐했다. 그것이 지독한 내 인생의 눈가리개가 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내 삶은 순탄하게 이어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 눈에만 순탄해 보였다. 인생 그래프가 밑바닥을 찍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것을 노트에 적으며 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약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적은 감사일기는 나를 너무나도 따뜻하게 안아줬다. 최악의 인생을 살아도 내 곁에는 둘도 없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것. 내 미래는 깜깜하지만 부모님이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시니 두 분을 부양할 부담이 없다는 것. 어쨌든 대학생이라는 허울 좋은 신분 덕에 당장 해야 할 것이 없다는 것. 나를 봐주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 등등. 내겐 감사할 일이 넘쳐 흘렀다. 이때는 몰랐다. 이 감사일기가 내 발목을 채운 족쇄였다는 사실을. 나는 감사일기를 쓰는 1년 동안 조금도 발전하지 못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안도했기 때문이다. 나는 하루하루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헤아리며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었다. 운명의 그날에도 감사일기는 감사한 일들로 빼고겠다. C+로 예상했던 시험에서 B를 받은 일. 다른 모든 과목의 성적이 F였음에도 오랜만에 절친들을 만나 왁자지껄한 술자리를 즐긴 일. 돌아오는 길에 마침 토종순대 트럭이 집 앞에 와 있어서 행복한 야식을 먹을 수 있었던 일. 흐뭇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찰나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늘 만나던 장소에서 잠깐 보자고 했다. 당시 나는 여자친구가 살던 자취방에서 5분 거리에 살고 있었다. 평소와는 다르게 표정 하나 없는 얼굴로 나를 맞이한 여자친구는 다짜고짜 말했다. 오빠는 지난 1년간 변한 게 뭐야?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처음엔 늘 긍정적이고 구김없는 오빠의 모습이 편했어. 그런데 이제는 좀 지치네. 대책 없는 그 낙천주의가 말이야. 1년간 오빠는 인생에서 나아진 게 있어? 있다면 하나만이라도 말해줄래? 그녀가 자리를 떠났다. 그렇게 우리는 1주년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헤어졌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여기며 살았을 뿐인데 뭐지? 내일 모레면 함께 1주년 기념 여행을 떠나기로 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여자친구가 떠나간 자리에서 그대로 한참을 넋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마음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분노였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1년간 나는 어설프게 자기 위로만 했고 노력하는 데 따르는 스트레스를 워라밸의 명분으로 삼아 회피했다. 경쟁에서 뒤처져도 이럴 때일수록 먼저 축하해주는 게 멋진 사람이야. 라는 말도 안 되는 합리화로 내 내면에 너는 뭐하니? 라는 날카로운 비난을 애써 외면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 삶의 근간을 지탱했던 감사하는 삶이라는 세계관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잔인하리만큼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 무언가에 신 것처럼 집으로 달려가 감사일기를 펼쳤다. 이제야 제대로 보였다. 내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였던 감사일기는 못난 사람의 못난 합리화 노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몇 달 전에 쓴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자. 모닝커피가 맛있는 하루였잖아. 역겨웠다. 아무리 20대 초반이라지만 이따위 일기를 써놓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들어가 숨고 싶은 기분이었다. 이 문장이 얼마나 순진해 보였는지 헛웃음을 웃다가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감사일기는 내 삶에서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았다. 죽기는 뭘 죽는다는 건가. 나는 멀쩡히 살아있었고 대학생도 사회인도 아닌 어정쩡한 이방인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날 나는 1년 동안 쓴 감사일기를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리고 쓰기 시작한 것이 분노일기였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출발선이다. 번듯한 로스쿨에 들어간 친구가 너무나 부럽다. 유명 연예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든 간에 수많은 사람에게 주목받는 삶이 부럽다. 성실히 학점을 쌓아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 부럽다 등등.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동안 나라는 머저리는 대체 무엇을 했는지 그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토해내듯 쓰기 시작했다. 일기장은 순식간에 몇 장이 넘어갔다. 내면의 경쟁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된 때는 분노일기를 쓴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인정하자. 나는 끝내주는 독일산 외제차를 원하고 호텔급 인테리어로 치장한 고층 아파트에서 살길 바라며 이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다. 남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위선자보다는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자기 욕망에 솔직한 사람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이를 깨닫자 내 삶에 초고속 엔진이 달린 것처럼 박차가 가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도 하루를 마감할 때 반드시 그날 분노한 것을 적는다. 단 이때 분노하는 저격 대상은 반드시 나 자신이어야 한다. 만약 타인에게 분노를 느꼈다면 왜 나는 저 사람이 성취한 것을 성취하지 못했지?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독하게 살지 않았지? 같은 문제의식을 적어야 한다. 질투와 시기에서 비롯한 타인에 대한 분노, 적개심만 적는다면 열등감 덩어리로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며칠을 쓰다 보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마치 게임처럼 이 세계에서 내 등수가 머리 위에 둥둥 떠다니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때 나는 주변 10km 안에서 꼴찌였다. 당연한 결과였다. 등수를 확인하고 나면 끝없이 갈망하고 분노하고 노력하게 된다. 하루에 책 한 글자, 강의 1분이라도 더 듣게 된다. 분노의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보고 분노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때 느낀 것을 반드시 기록했다. 그렇게 분노일기를 쓰고 3개월 정도가 지나자 내 속에 잠재하던 악인의 페르소나가 해방되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내 머릿속에서 정권을 잡았다. 그러고는 쓸데없는 인간관계, 매사 적당히 만족하는 게으른 태도, 좋을 게 좋을 것이라며 문제를 회피하는 비겁한 습관 등 삶을 조용히 갉아먹는 바이러스들을 하나하나 깨부수기 시작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성공이라는 목표가 서자 내 인생이 인간적이다라는 표현으로 포장된 불필요한 감정들이 너무나 많이 개입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죄책감, 동정심, 자기 위안, 위선, 이것들 역시 차례대로 찢어 없애버렸다. 감사일기의 효용성을 완전히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 긍정적인 에너지로 인생을 바꾸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는 감사일기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가 가끔 힘이 들 때 에너지를 얻고 자신감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만 기록하는 도구로 감사일기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나는 감사일기라는 도구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자신이 감사일기를 그저 합리화하는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기록하기를 멈춰라. 당장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지 모르지만 당신 인생에 극적인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야망을 위안과 등가 교환하지 마라. 굳이 감사일기를 쓰고 싶다면 그 대상은 나를 둘러싼 환경에 한정해야 한다. 수많은 책을 무료로 읽을 수 있는 도서관,
중세 시대였다면 내게 살 날이 10년밖에 남지 않았겠지만 이젠 50년은 거뜬하게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한 현대의학. 앉을 의자가 있고 책을 놓을 책상이 있다는 것. 추울 때 보일러를 틀어 방을 데울 수 있고 더울 때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게 해주는 현대 기술. 새벽까지 도서관에 처박혀 있다가 돌아올 때도 죽임을 당한 걱정이 덜한 비교적 안전한 한국의 치안. 이렇게 써놓고 보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좌뇌로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우뇌로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게으르게 살고 있는 자신을 냉철하게 비판하고 분노하라.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